난 망가져도 괜찮아. 넌 가지 마. 언니, 그 20년 동안 난 오직 언니 생각으로 버텼어. 제발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아줘. 언니, 난 포기할 수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비록 헤어져 있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도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모 군부대의 이른 아침입니다.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가 막사 전체를 깨우죠. 하유진 중사는 다른 이들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이미 세면을 마치고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기민하고 정확했습니다. 유진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고 남들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여군 생활관에서 지내는 남지연 상병과 그의 동료들과 말이죠. 하중사님,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남지연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또 다른 말들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맞다. 하중사님은 우리랑 말 안 하시잖아요. 고고한 척 하시면서 말이에요. 유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부대 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시선들, 그리고 같은 여군들로부터 받는 집단 따돌림까지 유진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조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많은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유진 주변만큼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았죠. 하중사님도 오셨네요. 자리 있나요? 누군가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저기 구석에 혼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살려주시게.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에 들어갔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차가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콜라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남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쾌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닦아드릴까요? 거짓으로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등에 흘러내린 콜라를 닦지도 않은 채 식판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무과에서 각종 서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위 중령이 유진의 책상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중사, 이 서류 다시 작성해. 별다른 이유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유진이 완벽하게 작성한 서류였지만 이중령은 항상 유진에게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고?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다시 해. 이중령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변할 힘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서류를 펼치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대신 부대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몇 그루와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유진만의 은밀한 휴식 공간이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유진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난 그냥 사라지고 싶을 뿐이야. 유진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했지만 유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린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유진은 급히 사진을 쫓아가 주워들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아이는 소연이었습니다. 유진의 쌍둥이 동생이었죠.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를 따라간 소연과는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유진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장교가 전입을 온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그것도 특전사 출신의 여군 대위라는 이야기에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역시 이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자신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임소연 대위였습니다. 소연은 부대 본부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눈에는 이 부대의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임소연 대위,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부대장실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소연은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지는 체육관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호기심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군이 홀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고 군복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처럼 말이죠.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연은 조용히 그 사람 앞에 다가가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눈앞에는 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선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 같은 눈동자, 같은 코와 입술. 하지만 그 얼굴에는 자신이 알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피로가 서려 있었거든요. 언니, 맞지?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을 테니까요.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소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이, 너야? 유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20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즉시 유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언니, 정말 언니야? 소연이 손을 뻗어 유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확인하듯이 조심스럽게 말이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유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군인이 되었어. 언니를 찾기 위해서. 이 말에 유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니.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소연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소연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몸을 단련하고 있었어. 유진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표정에서, 그리고 혼자 이런 시간에 운동하고 있다는 것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남지연 상병과 그의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진과 소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중사님이 누구랑 있네? 남지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임소연 대위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지연과 그의 동료들은 갑자기 나타난 장교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임 대위님, 안녕하십니까? 남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순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중사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소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갔습니다. 언니의 표정과 이들의 분위기 사이에 무언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향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중사, 일어나세요. 유진은 소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남지연과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소연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을 따라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남지연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체육관을 나온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두 사람에게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부대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시간이었고 다른 부대원들은 대부분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소연에게는 20년간의 공백을 메워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변했네.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언니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유진은 어딘가 지쳐 보였고 눈빛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너도 그래. 이렇게 멋진 장교가 될 줄은 몰랐어. 유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지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은 언니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단련된 그의 관찰력으로는 유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은 없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괜찮아. 군 생활이 원래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늘 체육관에서 본 남지영과 그 동료들의 시선, 그리고 언니가 혼자 운동하고 있던 모습까지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해볼까? 소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픈 기억이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한 후에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 난 연락도 못했는데. 부모님의 이혼 당시 유진은 어머니를 따라갔고 소연은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자매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소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에 언니 이름을 부르셨어. 언니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유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지냈다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습니다. 난 몰랐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빠가 연락을 막았어.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난 언니를 찾고 싶었어. 그래서 군에 입대했고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언니를 찾아다녔거든. 이 말을 들은 유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찾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니.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구나. 고생이 아니야. 언니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니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여기서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본 사람들 반응이 좀 이상했는데. 유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찾아왔는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좀 힘들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힘들어?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 같은 여군들로부터의 집단 괴롭힘, 상관들의 부당한 대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동생 앞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언니는 왜 참고만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정의감이 강한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소연아, 제발 조용히 해줘. 너까지 문제에 휘말리면 안 돼. 유진이 급하게 만류했습니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언니, 난 이런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특히 내 언니가 당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래.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대 내 규정과 지침서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대위님, 부대 적응은 어떠십니까? 이 대위 중령이 소연을 불러들였습니다. 새로운 장교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 내 일부 문화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연이 직설적으로 답했습니다. 이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군에 대한 처우나 부대 내 인권 문제 등에서 말입니다. 소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임 대위, 여기는 당신이 전에 있던 부대와는 다릅니다. 함부로 기존 질서를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중령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질서와 인권 침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남지연과 그의 동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습니다. 하중사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남지연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중사님이 좀 내성적이셔서 친해지기 어려울 뿐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체육관에서 본 분위기는 좀 달랐는데요. 소연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게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남지연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어 다시 만난 자매. 소연은 유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언니, 난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더 이상 언니가 혼자 아프게 놔둘 수 없어. 소연아, 정말 괜찮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유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소연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안 돼. 언니는 이미 충분히 혼자 버텼어. 이제는 내가 언니를 지킬 차례야. 소연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어린 시절의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동생의 모습을. 비록 자신이 언니였지만 소연은 항상 더 용감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유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소연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연은 조용히 부대 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지영과 그 동료들은 새로운 장교의 눈치를 보며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에게는 평소보다 오히려 조용한 나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진이 세면장에서 세면을 하려고 했는데 세면대 위에 널어둔 속옷들이 모두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이 중얼거리며 젖은 속옷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지영과 그의 동료들이 세면장 입구에 서서 유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중사님. 속옷이 젖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지연이 거짓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유진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지연의 동료 중 하나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중사님이 실수로 물을 엎지르신 건 아니에요?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면장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중사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남지연이 가짜로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 순간 유진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유진의 외침이 세면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유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면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의 절규를 들은 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지영과 그 동료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면장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의 외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젖은 속옷을 든 채 울고 있는 언니와 어색하게 서 있는 남지연 일행을 보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장교로서의 권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아, 임 대위님. 하중사님이 갑자기 흥분하셔서 남지연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소연은 남지연의 말을 듣지 않고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괜찮아?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소연이 세면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우리도 세면을. 남지연이 말하려 했지만 소연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세면장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화질이 좋아서 남지연이 새벽에 세면장에 들어가 물을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또한 평소 유진에 대한 괴롭힘 상황들을 목격한 다른 부대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소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몇몇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보기 안 좋았습니다. 하중사님이 혼자 밥 먹을 때 일부러 콜라를 흘린다든지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소연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까지 괴롭힘 당할까봐.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긴급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부대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소연은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여러 증언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소연은 화면에 남지연이 세면장에서 물을 뿌리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괴롭힘 사례들도 하나하나 공개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지연 상병, 김미영 상병, 박소연 상병. 소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군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동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소연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부대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위님, 그만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피해자인 유진이 가해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언니 왜? 소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소연이. 아니, 임 대위님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연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말아줘.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자매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집합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부대장과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은 일단 집합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정식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집합 해산. 부대원들이 흩어진 후 자매는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소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도대체 왜 그랬어? 겨우 증거를 모아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넌 몰라. 이런 일은 더 복잡해져. 유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에게도 뒷배경이 있어.
특히 남지연의 아버지는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잘못한 걸 덮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유진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너까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난 이미 망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장교고 언니가 망가진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하라고 했어.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는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그날 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장이 소연을 불러들였습니다. 부대장실에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상급 부대의 감찰관도 와 있었습니다. 임 대위, 오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한 것입니다. 소연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문제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찰관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가족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과도한 조치였다는 주장입니다. 소연은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군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임 대위, 부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대장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임 대위에 대한 징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대 내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말입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징계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날 유진은 소연이 징계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은 급히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부대장님, 저 때문에 임 대위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중사, 무슨 말입니까? 부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임 대위에게 거짓으로 피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괴롭힘도 없었는데 과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유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절망적인 시도였습니다. 부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오늘까지의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 대위는 제 말만 듣고 선의로 행동한 것입니다. 잘못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유진과 부대장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소연아, 나가 있어.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설마 거짓말하는 거야?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임 대위, 하중사의 말이 사실입니까? 부대장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언니의 선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대장님, 시간을 주시면 명확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연이 간신히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뒤편 벤치에서 자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 입는 건 견딜 수 없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을 왜곡하는 거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일을 뒤엎는 거라고. 소연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의보다 내가 더 중요해. 넌 나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그 20년 동안 난 오직 언니 생각으로 버텼어. 언니를 만나서 지켜주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 나한테는 내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언니, 난 포기할 수 없어. 언니가 당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그럼 우리 둘 다 무너져야 속이 시원하겠어?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현실을 봐.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소연은 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의와 가족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소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유진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소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위기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소연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상급 부대에서는 감찰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숙소에서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오히려 언니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차라도 마셔.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소연이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소연아, 내 말 좀 들어줘. 유진이 소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번 일은 그만두자. 내가 징계받으면 안 돼. 소연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 혹시 정말로 내가 실수한 걸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아니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유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너만은 무사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소연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생각하면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에서 직접 조사관이 파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신고가 상급 기관까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의 조사는 단순한 부대 내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부대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남지연이 불안해하며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뒷배경을 믿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직접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대위 중령 역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된 사안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임대위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중령이 부대장에게 불평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언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언니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감찰본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도착했습니다. 김철수 감찰관은 베테랑 조사관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관련자들을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연이 불려갔습니다. 임대위, 이번 신고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목격자 증언,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패턴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김 감찰관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하중사가 문제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소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임대위, 조사에는 정확한 사실만이 도움이 됩니다. 김감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하중사는 저를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감찰관은 유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중사, 정말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유진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진실이 묻힐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면 소연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중사, 이곳은 국방부 감찰본부입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감찰관이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감찰관은 유진의 진술을 자세히 받았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괴롭힘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였던 것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간부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닙니다. 김감찰관이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지영과 그 동료들, 그리고 관련 간부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자매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조사를 받느라 지쳐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언니 괜찮아? 소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드디어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서. 유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소연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계속 혼자 견뎠을 거야. 유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이고 부대 내 분위기도 크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두 자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의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감찰관이 부대 강당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대에서는 수년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김 감찰관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지영과 그 동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관련 간부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지연 상병, 김미영 상병, 박소연 상병에게는 정직 처분과 함께 전속 조치가 내려집니다. 김 감찰관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대위 중령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소연 대위의 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모범적인 행동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이라는 말 뒤에 무엇이 올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임소연 대위는 부대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부대로의 전속을 명령받습니다. 이는 징계가 아닌 인사조치입니다. 김 감찰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결국 자신이 이 부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와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소연은 급히 유진을 찾았습니다. 유진은 부대 뒤편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들었어.
넌 전속된다는 거 말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결국 또 헤어지게 됐네. 소연이 유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유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도 많이 달라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혼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고. 하지만 소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언니를 또 혼자 두고 가야 한다니. 괜찮아. 이번엔 정말 괜찮을 거야. 유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락도 할 수 있잖아. 예전처럼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야.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소연의 전속지가 발표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방부 산하군 인권감찰팀이었습니다. 군 인권감찰팀?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부서래. 군내 인권 침해 사건들을 전담 조사하는 곳이야.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김 감찰관이 소연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임 대위,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군 인권감찰팀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감찰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국의 부대들을 돌아다니며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감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니와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전문성이었습니다. 김 감찰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부대 내 분위기도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전속된 후 다른 부대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중사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후배가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는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유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대위 중령도 유진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하중사, 그동안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중령님도 어려운 입장이셨을 거예요. 유진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소연의 전속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밤, 자매는 함께 부대를 산책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 거야?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외로우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주말에는 만날 수도 있어. 소연이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새로운 일이 힘들지 않을까? 유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언니 덕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에서 소연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대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특히 여군들은 소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임 대위님 덕분에 우리 부대가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소연은 마지막으로 유진과 포옹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혼자 아프지 마. 너도 힘든 일 많을 텐데 몸 조심해. 유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소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도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는 작별이었죠. 부대에 남은 유진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동생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결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국방부 앞의 작은 카페에서 두 자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부대에서 인정받으며 진급한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밝아졌네.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역시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 인권감찰팀에서의 1년간 경험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도 그래.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유진이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인권감찰팀 일은 어때?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어. 전국 곳곳의 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게 쉽지 않더라.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덕분에 이 일의 의미를 알게 됐어. 유진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 생각보다 많았어. 언니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여러 부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 소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 다른 부대들도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 정말?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어. 실제로 여러 부대에서 인권 교육이 강화됐고 신고 체계도 개선됐어.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어때?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어? 소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신입 여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 그들이 나처럼 혼자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지. 소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지. 유진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던 후배를 도와줬어. 그 아이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더라.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1년 전에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언니, 혹시 그때 일을 후회한 적 있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유진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혼자 고통받고 있었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언니를 도우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소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로운 사건 신고였습니다. 미안, 언니. 급한 일이 생겼어. 괜찮아. 일 먼저 해. 유진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소연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또 일하러 가야 해. 그래, 조심해서 가. 그리고 유진이 잠시 멈춤 뒤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내 동생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일어서서 포옹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쉬운 작별이 아니라 희망찬 격려의 포옹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또 만나자.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몸 조심해. 유진이 답했습니다. 소연이 카페를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도 창가에서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변할 수 있다니. 카페에 혼자 남은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절, 그리고 소연과의 기적적인 재회, 힘들었던 갈등과 해결 과정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상사님, 새로 들어온 여군이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지금 들어갈게요. 유진이 즉시 답했습니다. 유진은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외로움이 아닌 연결감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소연에게 감사했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한편 다른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연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구하려던 일이 자신의 인생 목표가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치유 또한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을 두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려는 사랑이 결국 둘 다를 구원했고 더 나아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자매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